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5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안팎으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순방길에 함께했던 정치부 기자와 함께 기내 간담회 뒷이야기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파 속 불편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또 여러 논란 속에 유튜버로 변신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도 직접 통화해 쌓인 논란 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위 속에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 온수관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 2만 세대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열수송관은 전체의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기강을 다잡을 뜻을 보이면서 동시에 야당의 조국 수석 사퇴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도가 서귀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로 개설 허가를 내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주도 내 30여 개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보다 중국 자본을 우선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차 7,1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비리 파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의 온수 수송관 파열 사고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2만 세대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한파 속에 오늘 아침이 돼서야 임시복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27년 전 2.5m 땅속 아래 묻은 낡은 온수 수송관이 터진 겁니다. 섭씨 100도의 물이 갑자기 뿜어져 나오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구근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력했던 물줄기 탓인지 차량 유리창은 대부분 깨진 상태였습니다. 또 40여 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물기둥이 한 50m, 60m 막 이제 솟으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대인분들이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물수건을 통해가지고 응급조치도 몇 분 받으시고. 한파 속에 경기도 고양시 일대와 서울 일부 지역에 사는 2만 세대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 2,800세대는 아침까지도 복구가 늦어져 출근 준비에 고역을 치렀습니다. 잠저녁에는 안 쓰니까 아침에 5시쯤 되니까 완전히 냉수더라고요. 이제 뜨거운 물 안 나오니까 이제 씻질 못하죠. 인근 숙박업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온수와 난방 공급이 안 되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손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일단 사고 터지고 나서부터 손님이 거의 안 들어왔죠. 취소하고 이제 사고 지역이 아닌 데로 이제 넘어가신 분들 계시죠. 밤새 벌어진 복구 작업은 날이 밝아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온수 수송관이 파열된 현장입니다.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야 임시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난방과 온수 공급은 오전 9시쯤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사고가 난 배관을 포함해 주변 지역의 낡은 배관을 모두 교체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이번 온수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노후 배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열수송관의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노후 배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해당 구간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인 뒤 이후 한 달 동안은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쯤엔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관로 공사를 하던 중에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2명은 공터에 하수관을 묻는 공사를 위해 3m 정도 땅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땅을 파면서 관로 옆에 쌓아둔 흙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노동계가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과 단체 협상을 미루자는 조항에 반발했었는데 광주시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우여곡절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좀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결국 협상안이 나오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시도라서 그런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통이 상당했는데요. 애초 현대차와의 최종 협상안에 차량을 35만 대 만들 때까지 임금과 단체 협상을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략 5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노동계는 현행 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으로 예정된 노사민정협의회가 오후로 연기됐는데요. 오후 회의에서 조건부로 최종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노동계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항목에서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를 아예 삭제하거나 신설 법인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등 3가지의 조건부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3가지의 조건부 합의안. 결국 문제는 이제 이번 이 최종 협상안을, 조건부 협상안을 현대차가 수용할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의안을 가지고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에서 이 3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35만 대 생산 때까지 임단협 유예 이런 조항을 현대차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 오후에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정 조인식이 열립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은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 노사의 책임 경영, 그리고 원하도급 관계 개선 등입니다. 첫 임금을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직접 일자리 1,000개를 포함해 협력업체 등 모두 1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임금이 현재 완성태 업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존해 주려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현대차 노조,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파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노조의 반발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일찌감치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울산까지 가서 현대차 노조와 대화를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당장 내일과 모레 2시간씩 이틀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또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상황에 따라 투쟁 방침 등을 노조위원장에게 맡겼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반발에 따른 파업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뉴스 TMI, 오늘은 광주형 일자리로 정했습니다. 네, 박석원 앵커. 네. 네, 조건부 협상안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거세거든요. 뭐 쉽게 말해 나쁜 일자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광주형 일자리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오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말 그대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통 일자리는 기업 위주로 만들어지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자리도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줄여 여러 사람이 나누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줄어든 임금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입니다. 독일 경기 침체 당시 폭스바겐은 생산량이 급감하자 노조의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합니다.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임금으로 정규직 채용하면서 경기 침체의 고통을 분담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의 나날금을 겪으면서 이 노사상생이라는 옥동자가 될지 반값 임금을 주는 나쁜 일자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국 수석에게 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을 맡겼습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5박 8일의 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곧바로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 기내 간담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해이해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특별감찰반의 역할과 구성을 포함해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는 임무를 조국 수석에게 맡김으로써 여전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답도 내놓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거취는 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문 대통령은 향후 대검의 감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을 통해 야권의 민정수석 사퇴 공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귀국 후엔 국내 문제 대처에 나선 문 대통령. 이 순방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답방 시기보다는 비핵화 진전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역사적인 첫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를 놓고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구체화했습니다. 표현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해서 가능성이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놓고 언제 올지에 관한 예측이 무성합니다. 이르면 12일부터 14일까지를 답방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몇몇 호텔과 관람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과 경호 동선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측면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가 더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지금 11년 그러니까 지금 7주기입니다. 네. 그날은 못 움직일 거고 그 전에는 못 움직일 거고 그 후에 움직일 겁니다. 아예 연말과 연초를 함께 보내는 기간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를 답방 기간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회 연설 등을 고려하면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올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특정 시기를 북한에 제한하지 않았다며 연내든 내년 초든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방 기간은 2박 3일일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습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처럼 서울에서 하루, 제주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정이 무난해 보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듯이 남북이 첫 서울 정상회담이라는 이 평양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시기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만났습니다. 4조 원 세수 부족 등 큰 쟁점이 있는 예산안에서는 이견을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는데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국회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들 오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5시쯤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해 격분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조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대책이 이제 곧 가셔야 됩니다.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을 묶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얼어붙은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일 중에 하려면 아시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확보 못하면 내일 못하는 거죠. 나는 뭐 내일 만약에 못하면 굉장히 장기화될 거로 봐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의에 임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양당을 압박했습니다. 제가 안은 제시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각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에서도 의논을 좀 해보자고 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적어도 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자는 거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연좌농성에 돌입한 야 3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고 청와대에 서한문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이면 끝나고 본회의는 내일 6일과 모레 7일에 잡혀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63%는 강원, 33%가 경기 북부로 군사시설과 밀접한 최전방 지역이지만 군 당국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지역 민원에 따라 수동적으로 심사해오던 것을 먼저 풀어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였다며 국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 평방미터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기나긴 논란 끝에 제주에서 문을 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 타운 내에 들어선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국 자본이 투자된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해 130여 명의 인력까지 채용한 뒤 제주도로부터 허가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를 미루다가 1년 반여 만에 개설 허가를 냈습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와 내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결정으로 도지사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원 도지사는 즉각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녹지국제병원을 도민의 뜻대로 분업하십시오. 지난 10월 수기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뒤집고 개설 허가를 결정하면서 후 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대형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화학물질이 나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점곤 기자. 네, 전주지국입니다. 네, 고창은 장어로 유명한 지역에서 이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상당히 큰 고창의 민물장어 양식장인데요. 이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발암성 화학물질이 나와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희 취재팀이 이 양만장을 촬영을 해서 보내온 영상인데요. 보통은 양식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장어는 장어 만자를 써서 다소 생소하지만 양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발암성 물질이 검출이 된 것은 지난달 21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물질입니다. 니트로푸란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양만장 측에서 해썹이라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인증 과정에서 양만장에 있는 한 개 수조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이 돼서 이후에 70개 수조 전체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인 42개 수조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됐습니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서 해당 양만장 민물장어의 이동 그리고 출하를 중지시켰고요. 장어 91톤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취재 중인 저희 취재팀이 해당 양만장 주인의 해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양만장 주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양만장을 물려받았는데 창고에 살균제가 있어서 그냥 사용을 했다. 사용이 금지가 된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고 사용했다. 고창 지역이 장어로 유명한 지역인데 다른 양만장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창군청의 관계자도 비슷한 맥락의 당부를 저희 취재팀에게 했는데요. 앞서 해당 양만장을 방문한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니트로푸란 성분을 사용한 양만장이 혹시 더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양어장을 무작위로 골라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트로푸란은 광범위 합성 항균 물질인데요. 사람이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저희 YTN이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양식장은 수도권 등에서 이곳에서 생산된 장어를 판매하는 매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암물질이 포함된 장어가 출하가 됐는지 또 당국의 이 같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국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그리고 상습 체납자 7,157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은닉 수법도 가지가지였고 무엇보다 잘 아는 이름들도 나왔습니다. 전두환 씨 그리고 법조비리 파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여기에 껴있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팀이 현관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금고와 거실 비밀 수납장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등 7천만 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골드바 3kg, 1억 6천만 원어치도 발견됩니다. 내가 빚진 돈만 가져가요. 빚진 돈만? 네.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집 옷장에 걸려있는 양복 주머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180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대여 금고를 열자 1,000만 원짜리 수표 70장이 발견되고 체납액 5억 5천만 원이 전액 징수됩니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고의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올 들어 10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동시에 7천 명이 넘는 실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세금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도 6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성원 씨의 써미 갤러리도 법인세 등 20여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7천여 명의 전체 체납액은 5조 원이 넘었고 개인은 250억, 법인은 299억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격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상습 고액 체납자는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보게 되는 비슷한 화면들인데 봐도 신기합니다. 바로 김평정 기자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뭐 옷장에도 숨기고 앞서 보니까 뭐 옷깃에도 숨기고 저는 뭐 골드바 하면 초콜릿만 먹어봤는데 골드바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입니다. 체납한 세금이 우리가 전두환 씨 하면 29만 원 통장 얘기로 많이 알고 있는데 체납 세금액이 30억이 넘네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검찰이 전 대통령 측이 소유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공매 처분된 자산도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전 대통령이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아서 올해로 3년 연속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네, 3년 연속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호 게이트로 알려진 우리에게 이제 법조비리의 당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최유정 변호사도 체납액이 무려 6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68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아서 역시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요.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수임료 100억 원을 받은 법조비리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이 같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서미 갤러리도 2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서 법인명과 함께 홍성원 대표의 실명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네요. 자, 이렇게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뭐 수억에서는 더 많게는 이미 수억도 많습니다만은 수백억까지 되는데 국세청이 이제 가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적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백태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옷장 안이나 아예 집안에 금고를 들여놓고 숨겨놓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 구석에 금고가 있고 금고를 꺼내는데 저 안에 또 현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면 골드바도 나오는 걸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저 골드바가 한 3kg 정도인데 하나에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골드바 3kg은 1억 6천만 원. 예. 네. 그리고 또 옷장을 뒤지는데 보자기에 또 보니까 돈이 쌓여서 숨겨져 있었고요. 돈다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뒤지는데 양복 상의에 주머니에 또 돈다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돈을 한 집에서 수억 원씩 찾아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문을 아마 열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럼 문을 좀 뜯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이 이제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네. 옷장에 숨겨놓고 자물쇠로 걸어 잠근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같이 가까운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은행 금고에 금품 수억 원어치를 숨긴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경우도 찾아내서 모조리 확보를 했고 올해 10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막 문을 열 수 없는데 이런 체납 명단, 이런 공개 그 명단이 있으면 이런 행위들이 합법화되는 건가요? 합법화되진. 뭐 그렇게 네네. 명단을 갖고 있으면 국세청에게 조사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체납 금액이 많은 경우는 한 사람이 200억이 넘는 경우도 있던데 100억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꽤 된다면서요? 네, 개인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250억 원이었습니다. 법인 기준으로는 299억 원이었고요. 체납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를 모두 따져봤더니 개인이 7명, 법인이 8곳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3,000여 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300여 건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또 200여 명은 형사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김평정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현재 그 사립 유치원이 어떤 자금이 되건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차관님? 지금은 저희는 법률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자, 지금 현재 유치원의 회계 구조가 3중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보조금법에 규율을 받는 보조금,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금, 그다음에 사립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안에 의하면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별도로 독립을 시키고요. 또 그 뒤에 자율로 한다는 조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왜 아무런 이 목적의 사용으로 쓰게 됐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부분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를 포함한 그 사립유치원의 자율 체계 내에 두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칙 조항 없는 그 금지 사항이 있는 건 있으나 마나한. 그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곧바로 연결된다. 벌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교비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길을 열어주는 사립학교가 운영상의 최소한의 자유를 갖고, 이거 혹시 이거 내 거다, 학부모가 낸 돈 갖고 명품백품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쩌게 약간의 융통성과, 지금 이제 여기 학부모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부모하고 유치원하고의 관계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죠. 개인이 개인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혈세에서 나왔든 그것이 교비란 말이에요. 사립이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경비를 교육 목적으로 쓰되,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거래잖아.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음식값 받았다고 음식 받는데 안 쓰고 딴 데 쓰면 음식값이 그게 교비예요. 음식값하고 교비는 구분해야지 우리가.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모레부터는 북극 한기까지 가세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시민들은 두꺼운 점퍼와 모자, 털목도리, 장갑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진 기온에 매서운 칼바람이 가세하며 추위를 더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일찍 추워진 것 같고 바람도 좀 많이 차가운 것 같아요. 얼굴이나 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차가워요. 철원 김하읍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파주 영하 7.1도, 서울 영하 4.3도, 대전 영하 2.7도, 전주 영하 0.7도, 대구 2.2도 등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번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모레부터는 이번보다 더 강력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상층으로 영하 25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겨울 혹한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고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폭설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자 보건당국은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약한 추위에 오히려 더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겨울인 요즘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추위가 일찍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2도에서 9도나 더 기온이 낮습니다. 주말엔 한겨울 추위에 칼바람까지 예보돼 체감 온도도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럴 때 주의할 게 한랭 질환입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 한겨울보다 추위에 아직 적응이 덜 돼 있는 초겨울에 더 잘 생깁니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특히 한랭 질환에 취약하고 동상이나 동창보다 저체온증 환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한랭 질환자 가운데 3명의 1명은 음주 상태였는데 과음하면 체온이 갑자기 떨어져도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찬바람까지 막는 등 보온에 신경 쓰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게 되면 더 체온이 빨리 떨어져서 더 동상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 뒤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저릿한 증상이 있으면 37도에서 39도 정도 미온수에 20-30분간 해당 부위를 담가두는 일반적 처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검붉어지고 물집이 생길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더 심해지면 피부 조직이나 뼈까지 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은 동상 자체의 문제보다 2차로 염증이 생기면서 합병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처가 가볍더라도 진료를 받으라고 전문의들은 권고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역대급 불수능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재수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적표를 나눠주는 고3 교실은 차분했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이미 체감했던 불수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은 담담한 모습입니다. 친구 성적표와 비교하고 수능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학생들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수능 때 국어가 망쳐서 수학도 좀 망치고 그냥 수능을 전체적으로 망쳤던 것 같아요. 씁쓸하네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학 상담을 해야 할 선생님도 막막합니다. 예상 가능한 실력 평가가 돼야 하는데 매년 수능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며 논란을 부르자 선생님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많이 가는데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과 함께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1등급 학생이 크게 줄어 수시에서 타격도 우려됩니다.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1등급 미하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영어도 1등급이 5%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각 과목별로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굉장히 크게 유불리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갑자기 어려워진 수능에 일찌감치 재도전으로 방향을 잡는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 반면
고3 재학생 수는 올해보다 6만 8천여 명 줄어 해볼만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불수능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중상위권에선 치열한 눈치 작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방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사장은 2007년 10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 등과 함께 장 씨와 만난 사실이 2009년 수사 때 확인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방 사장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방 사장이 2008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 씨를 한 차례 더 만났다는 사건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장 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호 전 TV조선 전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죽은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와 충격을 줬는데 이번엔 영국 연구팀이 조사한 모든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플라스틱 같은 합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가방, 샌들, 마대자루까지 1000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바다 거북의 목에서 커다란 비닐봉투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 비닐봉투가 거북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시경을 통해 제거한 것. 이처럼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배양에서 조사한 모든 바다 거북의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물질 조각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과 플리머스 해양연구소는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서 어망 등에 걸려 죽은 바다 거북 10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바다 거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거북의 내장 일부에서 발견된 합성물 조각은 모두 800여 개로 섬유가 가장 많았는데 옷이나 타이어, 그물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죽은 바다 거북의 전체 내장을 조사할 경우 검출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페넬로페 린데크 박사는 동물 플랑크톤부터 돌고래, 거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조사한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김 할머니가 오늘 오전 9시쯤 건강 악화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자 컬링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특정 감사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팀 팀킴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 경기연맹 부회장 등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하자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와 공동으로 합동감사를 벌였습니다. 문체부는 감사기간 연장과 함께 회계 분야의 정밀조사를 위해서 합동감사반에 외부 전문가 2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동률 씨가 아이유와 협업한 신곡을 선보입니다. 김동률의 소속사 뮤직팜은 아이유와 함께 부른 노래 동화를 7일 오후 6시 발표한다면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화는 지난 1월 발표한 답장 앨범의 연장선상에서 3번째로 공개되는 싱글 앨범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올해 결산 차트에서 톱 아티스트 8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드레이크가 차지했으며 포스트 말론과 에드 시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와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또 러브 유어셀프 승허 앨범을 모두 빌보드 200 앨범 부문에 진입시켰습니다. 오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무척 추웠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 예년보다 1도가량 높아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비나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지만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서와 제주도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고 영서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 남부지방은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도 8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또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큐 2부에서 음식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이후 유튜버로 변신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